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 변동과 경기 안정화 정책에서 3절 세고전학파와 세케인작파의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첫 번째 136페이지 가보시면요.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가 발생한 과거 대공황 상황에서는 경기가 침체됐어요. 국민소득이 줄어듭니다. 자, 그때는 보통 물가가 하락하는 거랑 같은 이런 충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느 측면에서 경기 충격이 네거티브하게 작동됐는가라고 하면은요. 이게 동시에 발생하려면 우리 알다시피 총수요 총공급 곡선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총수요가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Y가 줄어들면서 물가도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970년대 들었으면서 오일 쇼크가 발생한 겁니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자, 그거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발생했는데 스태그네이션인데 이거와 동시에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야.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얘는 왜 발생했을까요? 그렇지, 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이유는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있을 때 AS가요 상방 이동합니다. 그래서 AS가 상방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국민소득은 줄어드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물가는 상승하는 거 이해되실 겁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같이 발생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상황은 이렇게 수요 측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공급 측면에서 발생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이후에 경기 변동의 많은 원인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고민을 한 결과 최근에는 여러 가지 케인즈학파의 전통적인 수요 측면의 경기 침체 이후에 세고전학파, 세케인즈학파 이렇게 더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고전학파라고 할 때 자, 세자가 들어가 있잖아. 이 세자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자에는 첫 번째는 합리적 기대 공준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합리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한 all available 이런 말을 써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활용을 합니다. 정보를 활용해서 자, 그리고 세자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요. 합리적 기대 외에 최적화라는 게 들어가. 이 최적화라는 게 목적 함수 요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의 원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최적화의 원리가 여기 반영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최적화의 원리랑 그리고 여기 합리적 기대라는 그 두 가지 그 원리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 함수를 달성하려는 그런 가정이 전제로 깔려 있고요. 자, 그런데 고전학파의 이 고전학파 메커니즘의 아이디어는 어떤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까? 하면요. 우리 세케인작파 할 때 세자에도 이 합리적 기대와 최적화는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전학파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이 청산되어 있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마켓이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서 마켓이 클리어링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모든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가 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세케인작파는 뭐냐면 합리적 기대랑 최적화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케인작파니까 가격이 경직돼서 시장은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 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고전학파 시각에서는요, 우리가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경기 변동이라는 게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균형 상태에서 또 다른 균형 상태로 변화하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잠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포지티브한 거야.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잠깐 일시적으로 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잠깐 실업 상태에 있는, 그거는 오히려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기 변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거티브한 게 아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책에는 아니 슈퍼마켓이나 식당에 갔는데 줄을 서서 기다린다 해봅시다. 이 줄이 계속 머물러 있고 줄이 줄지 않으면 사실 문제인데 줄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위치한 것은 자꾸 빨리빨리 줄은 주는데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줄이 길게 늘어선 거. 그런 탐색 과정에서 마찰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경기 변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가 거기 좀 나와 있습니다. 케인즈 학파 얘기 있는데 그 전에 요거 세고전 학파 정리만 다시 한번 볼게요. 세고전 학파는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 다시 할 거예요.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 있고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화폐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고 요거는 실물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화폐적인 충격에서 발생한다 해서 이거를 MBC라고 합니다. 모니터리 비즈니스 사이클이고요. 이거는 레알입니다. RBC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생산성 이런 충격이 발생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보시면 362페이지 가보시면요. 네, 경기 변동과 관련한 케인즈 학파의 불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요 충격 나와 있죠. 수요 충격이라는 것은 물가의 변화 없이 약간 이거는 우리가 IS에 충격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IG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총 수요를 변화시키는 경제 충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수요 충격의 예가 두 번째 줄 보시면 경기가 저점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신용카드 확대가 사용되는 거야. 신용카드는요, 현금보다 상품 구입에 좀 편리해. 그렇잖아. 우리가 현금이 없으면 물건 살 때 망설이는데 카드 싹 긁게 되면 그 잠깐 뭔가 정신이 딱 취한 것처럼 이렇게 싹 긁고 한 달 후에 후회하긴 하지만 즉흥적인 측면에서 소비 심리를 높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 신용카드를 많이 보급되면 카드의 보급이 증가시 네.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현금 보유가 감소하게 됩니다.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량이 그러면 당연히 줄어들게 되면 화폐 공급이 일정할 때 화폐에 대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 결과 명목지출, MV는 PY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총 수요가 증가한다. 그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보급이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총 수요 증가의 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그게 이제 회복, 호황, 후퇴, 불황 이러한 경기 변동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가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A점이 균형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차근차근 요거 보면서 순서대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수평축이 Y고요. 수직축이 P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장기 총 공급 곡선은 수직인 상태인데 단기에는 이렇게 수평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단기 AS 곡선은 수평. 케인즈 시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총수요 곡선은 약간 직선으로 그릴게요. 우하향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총수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장기의 어떤 균형 상태가 이렇게 있다 할게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얘가 이제 그래서 롱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곡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이라고. 요게 A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갑자기 수요 측면에서 아니면 ISLM에 충격 주는 거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D1 이렇게 가게 될 거야.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럼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냐면 단기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단기라는 게 사람들이 화폐 환상에 빠져 있거나 물가가 경직적인 상황을 단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수준이 이렇게 경직돼 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단기의 AS 곡선을 따라서 균형점이 여기로 가게 돼요. 자, B점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 상황을 달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속되면 지금 상황이 경제가 이게 과열되는 거 보이십니까?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야. 과열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과열되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열이 오르니까 여기 보시면 막 고용이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요. 물가도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의 기대가 변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362페이지 첫 번째 단락 나와 있고 두 번째 단락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단락 보시면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은 더 많은 양을 생산, 판매하게 되고 자, 경기가 과열돼 있어. 고용이 어떻게 된다? 고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니면 기존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더 증가한단 말이에요. 또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기존의 공장과 시설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기는 회복 국면을 지나서 호황 국면에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거기 밑줄 치세요. 임금과 물가가 증가하게 돼. 이쪽으로 쓸게요. 임금이 상승해. 왜냐하면 사람들을 더 써야 되는데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비용도 증가하고 그럼 이제 그게 AS가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같은 걸로 해서 AS가 상방 이동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거기 보시면 그래서 물가가 P가 증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고용이 늘고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는 과정에서 실제 생산량이 자연 생산량을 초과하게 되고 근데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B라는 상태가 요게 잠시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 잠시가 얼마나 긴 짧은 시간이냐 그게 뭐 애매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수요되는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게 되고 자, 그래서 자연 산출량 수준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AS 곡선 자체가 상방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 곡선을 따라서 처음엔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 이렇게 보시면 돼. 단기에 물가가 경직돼 있어서 A에서 B로 갔다가 점차 AS가 상방 이동 가면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행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여기 C점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서 363페이지에 그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련의 경기 변동 설명을 하는데 자, 문제를 단순화해서 첫 번째 줄 보세요. 단기에는 케인즈의 AS 곡선은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S 곡선이 0에서 1로 이렇게 수평인 게 상방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고전악파 AS 곡선은 장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기라고 보고 이게 이제 고전악파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AS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국민소득은 증가했다가 점차 물가가 상승하고 또 기대 물가들도 올라가고 하면서 단기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처음 초기점은 A점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C점으로 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요. 우리가 세고전 악파의 아이디어를 좀 더 살펴보면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균형 경기 변동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폐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것을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하고요. MBC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RBC라고 하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볼까요? 경제 내에 통화량의 증가와 같은 화폐 충격이 실질 GDP의 변화를 가져와서 경기 변동을 촉발시키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되면 이 화폐 중립성에 의해서 나중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예측하지 못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통화량을 팍 증가시키게 되면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화폐 환상이라고 하죠. 일루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환상에 빠져서 행동을 변환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화폐 환상이 실질적인 GDP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가에 대한 어떤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경기 변동을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루카스 공급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곡선 할 때 앞에 루카스 공급 곡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자, 루카스 공급 곡선 식은 어떻게 되냐면 루카스의 아일랜드 모델이라 하죠. 아니, 섬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섬이 이렇게 있는데 바다에 서로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섬이야. 근데 이게 각각의 A기업, B기업, C기업 이렇게 있는데 물가가 상승했어. 근데 이 물가 상승한 게 우리 섬에서만, 우리 기업만 물가가 상승한 건지 A만 상승한 건지 아니면 모든 섬에 있는 시장 전체의 물가가 상승해서 우리만 상승한 게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서로 수험 보는 수업 듣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마주보고 원탁처럼 돼 있어서 시험을 보면 이렇게 맞은편에 잠깐 문제 풀다가 앞에 보면 제 얼굴 찡그리네. 쟤도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거의 일방향적으로 하는 강의실 교실에서 시험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을 보는데 앞에 친구가 미소를 지어. 이거 문제 내가 풀 수 있겠다 하면서 머릿속에 이제 둥글둥글한 학점이 아니라 뾰족한 학점인 A 학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미소를 짓는 것 같더라고. 근데 뒤에 친구는 막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막 뒤에 친구는 막 더 일어서서 신나서 A뿔은 100%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친구가 이 문제가 쉽네? 근데 이게 의문이 드는 거야. 내가 실력이 향상돼서 이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건지 시상초 시험 문제가 덧셈 뺄셈 쉬워가지고 쉬운 건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처음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 시험 땡 끝난 다음에 야 이번 시험 쉬웠대 웅성웅성 하면은 나만 쉬운 게 아니구만 다 쉬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루카스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루카스 공급곡선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죠. 국민소득은 이제 개별 기업들이 이제 생산한 것을 다 서메이션하는 게 시장 전체 산출량입니다.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다가 알파 P-P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뭘 가지고 하라고 그랬죠? 요거 과소기대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P가 P2보다 이렇게 되는 과소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러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그치? Y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과 관련한 그 내용들이 거기 읽을 거리로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363페이지에 로빈슨 크루소 시장 경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뭐 거기 보니까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는 하루 동안 도토리를 생산해서 잘 보세요. 다음날 소비만 한대요. 크루소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주주가 되어가지고 노동시장과 도토리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의 거래를 위해서 틈틈이 바닷가에서 모은 조개 껍질, 이제 그게 조개 껍질이 화폐로 이제 사용된다 합시다. 도토리 한 개에 1원으로 가격을 매겼습니다. 조개 껍질 하나를 1원 이렇게 했습니다. 로빈슨이 생산한 도토리는 다른 무인도에 사는 프라이데이에게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합시다. 프라이데이도 로빈슨과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 프라이데이는 도토리 대신에 물고기 잡아가지고 로빈슨에게 판매한대. 서로 이제 교환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4페이지 가볼게요. 자, 거기 밑줄 치세요. 어느 날 로빈슨은 갑자기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이 늘어났어. 그래서 조개 껍질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돼? 프라이데이 물고기를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어서 좋아하겠지. 왜냐면 사실은 자기가 뭐 쇠막대기나 이걸 만든 건 아닌데 정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돈을 찍어가지고 막 돈이 조개 껍질 아니겠습니까? 조개 껍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와 이걸로 물고기 많이 살 수 있겠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근데 이러한 사실은 프라이데이가 살고 있는 무인도에도 조개 껍질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저쪽도 늘어났는데 야 우리 섬만 조개 껍질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이 사실을 모르는 로빈슨은 갑자기 세 번째 줄 보시면 프라이데이로부터 야 도토리 주문 좀 이렇게 막 도토리 주문이 늘어나는 거야. 도토리 좀 사자 이러는 거야. 도토리 가격을 2원 올려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쵸? 자, 주문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로빈슨은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서 소비해서 도토리 생산에 힘을 쏟게 되는데 그 결과 로빈슨 경제의 노동과 생산은 증가합니다. 로빈슨 경제가 호황이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서 로빈슨이 물고기를 이제 주문하려고 해. 그래서 프라이데이가 이제 물고기를 생산하니까 물고기 가격이 3원으로 올렸다는 걸 깨닫는 거야. 아플싸. 그래서 로빈슨은 예상 물가 수준은 원래 1원에서 3원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자 서서히 자신의 도토리 가격도 이제 3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 여가를 줄여서 더 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을 우회해서 약간 설명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서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물가가 나는 이 수직거리 이게 총수요가 증가한 거 보이십니까? AD1에서 AD2로 증가했는데 이 수직거리만큼 이렇게 사실은 물가가 올라갔는데 내가 예상한 물가는 그거보다 작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루카스 공급 곡선이잖아. 요만큼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올라갔는데 요만큼만 올라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커버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생산을 더 많이 해서 A에서 B점으로 가서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생산량이 단계는 더 많아지게 돼요. 근데 가만히 내가 살펴보니까 뿔싸 물가가 이렇게 10% 올라갔는데 나는 5%만 올라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게 아니군 해서 예상 물가가 올라가. 예상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자들이 그렇지 비용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A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서 B에서 C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좀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그 합리적 기대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스가 생각한 합리적 기대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게 예상을 하더라도
착각에 빠질 수 있어.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예상 오차는 발생하는데 체계적인 오류는 범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65페이지 가보시면요. 가격의 신축성과 화폐 중립성. 자, 우리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요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올라간 거를 처음에는 예상을 정확히 잘 못해요. 과소기대를 해. 앞에 루카스 공급 곡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물가랑 예상 물가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고요. 그 결과 3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또 신축적으로 되어 있게 되면 나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실물 부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화폐적 중립성이 유효하다, 성립한다 이 얘기죠. 그거는 화폐가 실물 부분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야. 근데 단기에는 여기 보시면 화폐가 실물 부분에 잠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노동시장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요 정도만 보셔도 우선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단기에는 착각에 빠져 있어서 B점으로 가서 국민소득이 증가하지만 장기에는 착각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C점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66페이지에 네 번째 달러 거기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예상하는 체계적인 통화 정책은 체계적인 밑줄 치세요. 이건 예측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비를 하게 되고 예측을 했으니까 그래서 통화 정책은 의미 없다. 이것을 정책 무력성 명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은 다시 마무리 정리하면 예측한, 예측 못한 뒤통수를 치는 통화 정책이 통화량의 증대가 통화량의 변화는 증가로 할게요. 증가는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죠. 일시적이라는 게 이제 잠깐 화폐 환상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기에 호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점차 어떻게 된다? 그렇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효과가 없어지는 거야. 점차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예측을 하게 되어 자, 효과는 어떻게 된다? 효과는 없어집니다. 네. 효과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자꾸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 정책이 일시적으로는 잠깐 반짝하고 효과는 보지만 이걸 계속하게 되면 국민들이 정부의 이런 정책 뭐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도 믿지 않게 되니까 양치기 소년같이 되는 거야. 늑대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늑대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꾸자꾸 몇 번 뻥이지 해가지고 뻥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도 쳐다보지 않잖아요. 뭐 그런 얘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인데 우선 화폐 중립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고전학파 사람들은 별로 고전학파 조상이라 할까?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또 두 번째는 아니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 경기 변동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경기 변동의 지속성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만 착각에 빠져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변동에 대한 지속성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한계로 지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은 첫 번째는요. 약간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을 얘기합니다. 경제의 호황과 불황이 되는 그런 원인이 고용, 생산, 이게 다 노동시장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실물 부분입니다. 실물 부분의 소비와 투자와 같은 그러한 측면에서의 충격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두 번째 줄 볼게요.
공급 충격은 물가 수준을 직접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충격이라고도 하는데 세 번째 줄 볼까요? 가뭄과 홍수와 같은 날씨의 변동. 그렇죠. 식량의 수확에 영향을 미쳐서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뭄, 날씨 같은 홍수 이런 거요. 홍수. 이게 이제 뭐 풍년이냐 그런 수학과 관련한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전쟁이나 국제 카르텔로 인해서 원유 생산 감소. 전쟁 같은 것 때문에 저쪽에 석유 수출 국가들이 원유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감소. 유가가 상승하는 것이죠. 자, 아니면 공격적인 노동조합에 의해서 노조에서 생산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 이걸 요구하는 거야. 자, 임금 인상을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이상의 이해는 경제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급 충격이 되는 건데 기술 진보 이런 거와 같이 또 경제 유리한 공급 충격도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실물적인 경기 변동을 다시 로빈슨 크루소에 비교를 해보면 자, 368페이지 가볼게요. 무인도 로빈슨 크루소는 하루 동안 생산을 하고 그 다음날 소비만 하기로 했는데 또 거기 보시면 주식회사 만들어 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로빈슨은 뭘 생산했냐면 노동시장과 물고기시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물과 자신의 노동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생산합니다. 자, 다음 줄 체크해 보시면 무인도의 GDP는 바로 뭐냐면 로빈슨이 잡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와 로빈슨이 만든 그물의 수 이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는 GDP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는 자연의 한계 내에서 가장 유리한 여가, 소비,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물고기 떼가 무인도를 통과합니다. 갑자기. 그럼 자기가 똑같은 노동 시간을 투입해서 그물을 이용해서 생산했을 때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여가를 줄여서 더 많은 시간을 물고기 잡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노동과 또 생산량, 즉 GDP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밖에 나가기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실업 상태가 되고 좋게 말하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폭풍우가 가라앉기를 기다릴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날씨 변화로 인해서 때로는 물고기 떼가 몰려오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노동을 언제 할 것인가, 여기서는 살짝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시점 간 노동의 대체 효과라는 표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만약에 지금 물고기 떼가 많이 몰려와가지고 투자했을 때 훨씬 대박이 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일을 해야 돼요? 나중에 일을 해야 됩니까? 폭풍우 때 일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물고기 떼가 많이 왔을 때 그때 일을 하고요. 폭풍우가 왔을 때는 쉬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노동의 시점 간 자원 배분, 시점 간 대체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물적 경기 변동은 이렇게 기술 변화 같은 기술 향상과 같은 경기 호황, 기술 퇴보를 경기 후퇴, 불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언제 노동을 할 것인가 그 얘기가 거기 담겨 있는데 언제 일을 합니까? 네,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시점 간 노동의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노동의 대체 효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체 효과. 자, 거기 보시면 보상 또는 임금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거나 이자율이 높아.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크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일을 해서 보상받는 거보다 지금 일을 하는 게 훨씬 나아. 아니면은 지금 빨리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내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거나 지금 임금이 높은 경우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대체한다는 거야. 지금 일할래, 나중에 일할래 그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다음 기술 충격. 거기 보시면
날씨 변화로 물고기떼가 몰려와서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시점간 노동의 대체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 알파고와 이세돌인가 보죠. 아무튼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은요. 여기 나와 있는 기존의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과는 달리 화폐의 중립성이 충족됩니다. 우리가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인 MBC는 어떻게 했냐면 예상하지 못한 화폐의 변화, 통화량의 변화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는 아니야. 실물적인 측면이 영향 미치는 것이고 화폐는 네, 중립적이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거의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은 새 고전학파니까 당연히 임금과 가격은 신축적이다라는 게 여전히 충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마켓이 깨끗하게 정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370페이지에 뭐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그게 실물 부분에 원유 충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유가 상승 이런 게 발생하는 거 그런 것들 할 때 실물적인 부분에서의 균형 경기 변동 이론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케인작파의 경기 변동 이론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계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면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총 공급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됩니다. 왜요?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의 기대에 반영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AS가 하방 이동한다. 아니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임금 낮춰주세요. 제발 저 좀 뽑아주세요. 유가 이런 거 다 낮아지게 되고 비용이 하방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케인작파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케인작파와 그렇기 때문에 케인작파의 어떤 아이디어가 밑에 여전히 밑에 깔려 있어요. 케인작파는 뭐다?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수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세케인작 세니까 나름대로 합리적 기대와 그리고 미시경제학적인 최적화라는 거 그대로 다 깔려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세고전학파와 세케인작파는 마찬가지로 니오라는 거에 반영이 돼 있어서 합리적 기대와 더하기 미시적인 최적화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미시적인 효용 극대화 또는 이윤 극대화 그게 전제로 깔려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케인작파의 뒤를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전학파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됩니다. 그런데 케인작파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비신축적이다 또는 경직적이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전에 케인작파는 왜 가격이 경직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봐. 야, 그냥 현실이 경직되어 있는 걸 뭘 설명이 필요해?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세케인작파는 아니다. 미시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최적화의 원리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이론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아이디어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 메뉴 비용과 총수요의 외부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메뉴 비용이라는 것은 메뉴판을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메뉴 코스트 이렇게 하죠. 자, 우리가 뭐 많이 유명한 맨큐의 경제학의 맨큐 교수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짜장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때마다 메뉴판을 가는 데는 아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야. 또 괜히 메뉴판 자꾸 갈아서 하면 그것도 자잘한 비용인데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단골 손님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게 작지만
어떻게 보면 작으니까 잘 조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그대로 놔둔다. 가격이 신축적이지 않고 경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메뉴판을 가는데 비용 때문에 이걸 잘 조정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경제 전체에 작은 거지만 총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기업의 조그만 가격의 경직성, 가격의 인하가 다른 모든 기업들의 여러 가지 제품 수요를 증가시켜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 같은 것을 우리가 총수요의 외부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보면 가격이 경직돼 있다. 이거 시장 실패 아닙니까? 케인즈는 시장이 신축적이지 못하고 시장이 조정 기능을 잘 못한다라고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망가진 거야. 외부성 이런 것도 뭐야? 시장 실패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가격을 변화하는데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그 담합이잖아. 그렇게 되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 신축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데 어느 기업은 가격을 인하하는데 어느 기업은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동시에 이게 좀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야. 코디네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조정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죄인의 딜레마라는 말 나와 있잖아.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죄수의 용의자의 딜레마처럼 가격 인하가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리거나 변화시키지 않는 게 최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가격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상대방 기업을 이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균형은 균형인데 최적 균형이 아닌, 그래서 열등 균형이라 할까요?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조정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엇갈린 가격 설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기업들이 가격을 설정할 때 동시에 같이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야. 임금 계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엇갈리게 가격을 설정하는 거야. 이게 조정 실패랑 비슷하죠. 아, 이번에 가격을 설정했는데 가격을 올릴까 했는데 저쪽은 아직 안 올렸어. 그러면 우리도 올리기 힘들잖아. 그래서 올리지 않고 내가 안 올렸더니 다음 기업이 가격 올릴까 했는데 앞에 두 기업이 올리지 않았으니까 안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조정되기보다는 이렇게 비신축적인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72페이지에 내용이 살짝 있으니까 가볍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고전 학파랑 세케인지 학파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학파 얘기를 한 거랑 비슷하게 세자에는 합리적 기대랑 최적화가 들어가 있고 고전 학파는 가격이 신축적이다, 케인즈 학파는 가격이 경직적이다. 그렇게 반영이 돼서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경기 변동이라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개입하는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